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오늘은 논어 태백제 8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제 8은 논어의 8번째 편이고요. 모두 2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왈 태백은 기 가위 지덕야 이의 로다. 삼이 천하 양호대 민무득이 칭언 이온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자가 태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백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 은, 주 이걸 이제 보통 3대라고 합니다. 3대. 새 왕조 시대를 3대라고 하는데 이 주나라가 이제 서주 시기하고 동주 시기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 있었을 때를 서주, 동쪽으로 천도를 한 이후의 시대를 동주 이렇게 합니다. 이 동주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 춘추 말기에 살았던 분인데 이 주왕조가 초창기에 서쪽에 수도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수도가 여기에 있었어요. 중국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본래 본거지가 저기였기 때문에 저기서 주 왕조를 세웠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여전히 그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서쪽 지역에 이제 뒀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천자가 계시는 수도인데 이 천자가 계시는 수도로 제후들이 각 지역에 분봉을 받은 제후들이 천자를 찾아서 보고를 하러 온다든가 뵈러 올라 그러면 이 동쪽에서 올라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행정 수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다 모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천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후들 보고 다 이쪽으로 모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기를 주나라의 이제 종갓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종주라고 했습니다. 이 서쪽 수도를. 그리고 이 동쪽에 만들었던 그 행정 수도에 해당하는 여기를 성주라고 했죠. 완성한다는 의미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수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천자가 여기에 수도를 두고 있었을 때 그때 주나라가 아주 그 훌륭한 초기에 주왕조 초기에 훌륭한 정치들을 이제 했습니다. 무왕, 성왕, 강왕 이 무렵에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해가지고 서주 시기는 이제 보통 훌륭한 주나라의 그 모범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를 이제 보통 서주 시대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서주 시기의 마지막에 폭군이 유왕이라고 하는 그 폭군이 한 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폭군이라기보다 혼주죠. 임금으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했던 임금이 이 주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서 이 서주 시기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 수도를 행정 수도 쪽으로 아예 옮기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천자들을 제후들이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자가 스스로 이제 권위를 상실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춘추 시기에 공자가 항상 공자를 생각하라 하실 때는 공자는 항상 어떤 것을 정치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 공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나라보다는 주나라가 더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고 한나라보다는 은나라가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시대가 시대적 그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선 왕조는 시대는 그 전 시대의 것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전 시대의 문제로 제기가 되었던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이제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왕조와 시대도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크게 보면 주왕조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주왕조가 가장 발전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이 춘추 시대는 많은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원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서주 시기 초기에 아름다웠던 그 정치 제도와 문화와 규범과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 이 혼란한 것이 해결이 되고 새로운 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공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주왕조 초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왕조가 만들어지고 만든 분은 무왕이라는 분이었죠. 무왕이 주왕조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무왕에게는 성왕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성왕이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무왕이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성왕은 매우 어려서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주공이 성왕을 보필을 해서 어린 군주 성왕을 보필을 해서 주왕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국은 형님이었던 무왕이 했지만 건국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버렸어요. 몇 년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왕조를 왕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착을 시킨 인물은 주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왕이 주왕조를 건국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 문왕이라는 분이 있었죠. 문왕이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의 밑에서 제후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역사는 모두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는 했겠지만 이제 그냥 기록에 따르면 어떠냐 그러면 주왕이 이 사람이 천자였는데 당시 천하를 3등분을 하면 주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3분의 1이고 문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3분의 2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이 이 주왕을 치고 새 왕조를 열겠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문왕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왕의 폭정이 더 심각해지자 그의 아들 이제 문왕이 죽고 무왕이 그 제후의 자리를 계승했는데 그것이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결국 무왕이 거사를 해서 주왕을 제거하고 주나라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왕과 그의 큰아들이었던 무왕 그리고 그의 또 동생이었던 주공 이 3부자가 주왕조의 초기를 열고 안착을 시켰던 인물들입니다. 공자는 이 주공을 가장 존경했어요. 모범으로 자신의 롤 모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주왕조 초기에 열었던 그 정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새롭게 그 정신을 구현해 보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공자의 목적이었는데 정치적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주례라고 해요. 주례. 주공이 제정한 그런 정치 제도라든가 문화 일반을 주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태백편의 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분들이 등장을 해서 주왕조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 이야기는 요 전 이야기예요. 이
문왕의 아버지가 있었겠죠. 문왕의 아버지가 이제 왕계라는 분입니다. 왕계라는 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왕자들은 이렇게 왕자가 들어가잖아요. 요건 천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호칭은 천자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왕이 주왕조를 열었으니까 무왕은 천자가 틀림없으나 문왕은 천자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후로 살다가 죽은 분이에요. 당연히 그의 아버지 왕계도 제후였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제 왕자를 쓰는 이유는 이분이 천자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냥 제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이제 이렇게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계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대왕이라고 쓰고 고전에서 읽을 때는 태왕이라고 읽습니다. 태왕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분까지를 왕자로 이제 추존을 합니다. 무왕으로부터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왕자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왕의 아버지가 왕계인데 왕계의 아버지 태왕에게는 왕계 말고도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 2명의 아들이 더 있어서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이 왕계가 막내예요. 계자, 끝계자, 저것이 막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아들 1번 아들, 2번 아들이 있는데 3번 아들한테로 간 겁니다. 3번 아들한테로 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문왕이 이걸 계승을 할 수가 있었고 문왕이 그거를 계승했기에 무왕이 나오고 주공이 나와서 이 시대가 열린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왕계에게로 계승이 됐냐 하면 태왕이 이제 임금으로 있을 때, 제후로 있을 때 아들들 셋은 다 그만 했는데 이 손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눈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렇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성인의 풍모를 보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눈여겨봤고 얘한테로 이게 계승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가문도 가문이고 이 나라가 뭔가 이 번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막내라고요.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을 놔두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이거를 주는 게 몹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겠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큰아들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눈치를 채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1순위예요. 후계자 1순위인데 아버지가 이게 뭐 내가 당연히 아버지 것을 내가 받아야 할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임금이고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요 아이가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봤을 때도 이 조카가 이제 몹시 이제 총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큰아들로서 여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 과정이 이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둘째하고 어느 날 떠나버립니다. 떠나요. 떠나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이쪽 서쪽 여기였는데 저기 남쪽까지 가버립니다. 동남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몸을 피해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냥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으러 와서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몸이다 라는 거를 몸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문신을 해버렸어요. 나는 다시 돌아가도 후계자가 될 수 없는 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막내한테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이 큰아들 이름이 태백이에요. 지금 공자는 그 태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백 이야기를. 자, 그래서 태백은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그 태백은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막 공개를 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떠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그 자신을 희생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나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왕조가 세워질 수 있는 이제 초석을 놓은 거죠. 말하자면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걸 후대에서 공자가 찾아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 태백이라는 분은 그분은 가히 말할 만하다. 지덕이라고. 지극한 덕이 있었다고 이를 만하다. 참 이건 그러니까 지극이라는 말은 더 없는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덕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갈식이죠. 평가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삼이 천하 양호대 세 번이나 천하로서 양하였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말하자면 후계자 1순위로 있었으면서 떠나버렸다든가 아니면 문신을 해버렸다든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천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하였는데 이 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양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사양하다 이렇게 씁니다만 사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나한테 준 것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남이 나한테 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표를 낸다거나 사직을 한다거나 할 때 내가 이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임명을 해줘서 내가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가 이제 내가 그걸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사라는 것은. 양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걸 남한테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점거하고 앉아 있다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타시면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것은 이 점유권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내 거를. 그런 건 사라고 하지 않고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자를 썼다는 건 후계자로서 1순위였는데 자기 거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눈 찔끔 감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데 그걸 동생에게, 막내 동생에게로 그래서 조카에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기 걸 내줬다 그거죠. 그래서 양자를 쓴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말하자면 했는데 백성들은 사람들은 무득이 칭언이온요. 얻어서 칭할 것이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 언자는 뭐뭐에 대하여. 얻어서 칭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칭하려면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다거나 반대로 이렇게 나쁘다거나
뭘 거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득자가 얻어서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눈치채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얻어서 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했다. 그러니까 지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은요. 이것은 이제 자왈 공이 무례즉 노하고 신이 무례즉 시하고 용이 무례즉 난하고 직이 무례즉 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요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장이. 그리고 이제 앞에 공, 신, 용, 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각각 등장을 했습니다. 공자는 공손하다 합니다. 공손하다. 그러니까 공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요 신자는 신중하다, 삼가다, 근신하다 하는 신자입니다. 요 용자는 용맹스럽다, 과감하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직자는 솔직하다, 정직하다, 올곧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신자나 용이나 직은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훌륭한 덕목들입니다. 공손, 신중, 용맹, 그다음에 솔직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이 자체로 이것들은 이제 아름다운 덕목들인데 훌륭한 덕목들인데 공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뭐냐면 이게 자칫하면 이 공손이나 신중이나 용맹이나 솔직이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로자는 수고로울 로자고요. 수고롭다. 그 다음에 이 시자는 위축되고 주눅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란자는 혼란, 소란하는 그 어지러움이고요. 이 교자는 저게 이제 원래는 이 줄을 끈 같은 줄을 묶어서 이렇게 꼭 동여 매는 것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제 빡빡한 겁니다.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융통성이 없고 이 퍽퍽하고 빡빡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손이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얘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 이게 그 자체로 좋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이게 얘라고 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그냥 낮추고 그냥 높인다가 되면 이거는 사람이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수고롭기만 한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상대방보다는 어쨌든 자기를 더 위주로 생각을 하기가 쉽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들의. 그런데 그걸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번 걸러서 이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작동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없는 몸으로만 하는 짓이 되어서 그게 수고롭다고 이제 보여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과공은 비례다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공손은 얘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손인데 지나친 공손이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공손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공손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악수만 건네는 공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한다 하는 것도 내가 일부러 그 사람한테 다가갔다는 것 자체가 나를 낮추는 셈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서 예의를 표한다거나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다거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를 얼마만큼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사람한테 예의를 표한다거나 그건 전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악수만 해도 되는 사람한테도 되고 내가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러면 그건 과공이에요. 과공. 그건 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과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상황, 이런 대상에게는 어떤 정도로 하는 것이 피차 간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따져서 제시해 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 걸 절문이라고 그래요. 절문. 요 절이라는 게 마디잖아요. 마디. 마디라는 건 구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 그런 대상들을 감안해서 내가 할 행위를 아름답게 문식하는 것. 예, 이게 문체문, 문의문. 그러니까 이제 저게 꾸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예이니까 공손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절문에 맞는 공손이어야 이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수고롭게 되는 거고요. 자기 자신도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악수만 해도 되는 사람을 내가 절을 했다. 내가 왜 그걸 하겠어요? 왜 그걸 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행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를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딴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눈살을 찌푸려요. 그러니까 뭐 저 받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이게 누구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수고로움. 그 뒤에 것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신중하되 신중한 거 좋죠. 신중한데 그 신중도 절도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중해야 되는지. 무작정 신중만 하면 그게 예가 없으면 그건 이제 주눅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죠. 계속 신중만 하다가. 그러니까 신중 좋은데 신중은 좋은데 얼마만큼 어떻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는 전부 그거예요. 얼마만큼, 어떻게, 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용맹도 용맹스럽지만 예가 없으면 그것은 소란을 피우게 될 거다. 용맹스러운 거 좋지만 그 용맹을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용맹을 부릴 때 부려야지. 아무 때나 용맹을 막 부리려고 들면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란 유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거고요. 솔직한 것도 은큼한 것보다 좋아요. 근데
간혹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솔직히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해야지.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와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리면 안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전부 없어지고 안 하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저 상대방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망가질 거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상이 돼서 안 하려고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에 못 이겨서 안 하려고 했다가 해버리면 이제 팍팍해지는 거죠. 빡빡해집니다. 이게 융통성이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배려심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것 자체는 미덕이지만 솔직하다는 게 모든 것을 다 미화시켜 줄 수는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통적으로 공손, 그다음에 신중, 용맹, 솔직 이런 미덕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미덕도 예라고 하는 그 절문, 아까 말씀드린 그 절문의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미덕으로서의 그 가치를 갖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그 자체만 미덕이라고 그냥 했다가는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